이제 규제가 시행된 이 시점에서 보셨을 때 앞으로 부동산이 서울 집값이 어떻게 될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판례를 준비했거든요. 앞으로 집값이 오른다. 그래도 하락 조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앞으로가 몇 달 얼마 기간이 필요한가요? 아, 그러면 또 앞으로가 너무 너무 네. 모호하잖아요. 앞으로면 10년? 5년? 1년? 아니요, 그건 6개월?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반기. 하반기. 네, 하반기 내년으로 제가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네. 같은 의견이실 것 같은데. 하반기. 네. 좋습니다. 같은 의견이면 안 되는데. 하반기 네. 내년. 하반기면 그러니까 뭐 12월까지죠. 지금 이미 7월이니까 그래도 연초까지는 갈 수 있겠죠? 서울? 평균을 서울이다, 말하는 거죠? 서울. 평균? 서울. 그러니까 0% 네. 이상이면 상승인 거죠? 그건 이제 알아서 판단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제가 하나 둘 하면 각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상승. 하락. 오, 다르네요. 네. 자, 그럼 먼저 상승의 이 근거를 좀 들어볼게요. 상승의 근거 일단 뭐 서울입니다. 서울도 이제 지역마다 이제 편차가 굉장히 큰데요. 제가 앞서서 말했듯이 이제 지금 상황에서 지금 조건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네. 향후에 무슨 대책이 나오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인데 지금 컨디션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강남 쪽에는 하락을 하려면 집주인들이 이제 금매로 던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요즘 다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어제도 가서 물어보니까 사실 매물 회수하는 분들도 있는데 왜 회수하냐면 압구정이나 반포 상급지가 올라가지고 내가 팔아도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안 팝니다. 네. 그래서 금매가 안 나오는데 그러면 대출 규제가 나왔다고 해서 집주인들이 집값 떨어질 것 같아. 큰일 났어. 빨리 팔아야겠다라고 나의 전 재산, 내 노후 준비. 우리나라에서 집은 나의 노후고 우리 자녀의 인생까지도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내가 5주택이면 하나 팔 수는 있는데 집 하나, 두 개 있는 걸 가지고 이 정도 대출 규제 뭐 강력하다고 하지만 팔 정도로 금매로 팔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준금리도 내려가고 있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공급이잖아요. 네. 하반기도 상반기보다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내년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자들은 여기에 대한 정부의 답. 네. 내가 불안해 죽겠는데 내년에 입주 물량도 줄어들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불안한데 괜찮아. 우리는 너의 불안함을 달래줄 수 있어라는 확실한 뭔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한시적 그냥 이거는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더 강력한 게 나와야 한다. 그렇죠. 그래야 그래서 잡힐 수 강남 있다. 쪽은 뭐 지금 정도로는 그냥 멈추는 거지. 굳이 타격감 하락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 나머지 지역들 네. 노도강이나 나머지 지역들은 떨어질 것인가 강남 형님이 멈췄다고 떨어질 것인가라고 한다면 오히려 반대죠. 우리는 6억 어차피 대출 받을 필요도 없어. 집값이 6억 7억인데 상계주공 같은 네. 경우에 6억 대출 필요 없고 우리는 2, 3억만 받아도 돼라는 지역들이 있고요. 최근에도 제가 광명 경기도 네. 광명에도 다녀왔는데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대책 무슨 상관이 있어. 어차피 1주택짜리 사는 거고 우리는 대출 맥스 6억만 받아도 신축 아파트 살 수 있어. 타격감 없어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이 정도 가지고 하락 전환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상승률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네. 너무 많은 과열이었기 때문에 0.43에서 뭐 0.02, 0.05까지는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그래도 타격감은 별로 없을 거다. 0.05도 네. 상승이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하락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값이 올라가게 된 이유 자체가 부채를 많이 늘리면서 올라간 형태잖아요. 네. 2014년도에 가계부채 1000조 규모에서 2024년도에 1900조가 넘어갈 정도로 부채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서 자산 가격도 상승한 형태. 그런데 이렇게 늘린 부채의 규모가 사실은 시장에서 감당을 할 수 없다라는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이 상황을 이 연체의 형태 또는 이미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상환이 안 돼서 네. 경매 파산 이런 쪽으로 몰리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으로 이번에 대출 규제가 나온 거고 이 얘기는 지금까지의 시장은 DSR을 이미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소득에 맞춰서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아. 금매로 내던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이 DSR에 대한 적용은 실질적으로 많이 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22년도부터 1단계가 도입이 됐었는데 정책성 대출이라든가 전세 대출 뭐 이런 대출에 대해서는 DSR이 전혀 적용이 안 됐고 또 분양 물건에 대해서도 잔금 대출 이런 부분들은 DSR을 보지 않고 빌려준 시장이에요. 그 얘기는 소득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빚의 규모가 감당이 안 되는지가 확인이 안 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려 가지고 네. 집을 가지고 있는 형태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소득 대비해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빚을 상당 기간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빚을 빌리는 규모가 30년 모기지 뭐 이런 형태로 네. 빌렸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래에 30년을 저당을 잡혀서 이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 집을 30년간 빚을 갚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단기적으로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집값의 상승이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만 됐을 때 네. 나는 팔고 빠져나갈 수 있다. 이 집을 처분하면 지금까지 진 빚을 청산하고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몇 년간을 버틸 수 있다라면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미래에 대한 기대치,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강한 믿음이 형성된 시장, 그 시장이 끝까지 유지돼야 이게 가능하고 그 안에서도 불가피하게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네. 계속 이제 연체로 나오게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번 조치는 결국 무분별하게 빌려준 돈에 대한 부분을 막은 거예요. 네. 인당 6억씩. 어떤 규모든 상관없이 최대 한도를 이제 규제를 해놓은 네.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내 물건을 사줄 수 있는데 끌어들일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축소되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권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안 팔 거야. 버틸 수 있겠죠. 근데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강남의 소유자분들이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30억에 사시고 50억에 사시고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서 항상 거주하고 있었고 또 개발 이익을 받고 또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던 분들이 계속 가지고 있고 그분들은 부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 분들은 이미 집을 가지고 있어요. 집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식들을 생각해서 투자용 주거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네. 또 더 나아가서는 상업용 부동산까지 업무용 부동산까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시장 상황에서 집을 사줄 수 있는 어떤 자금 자체가 줄어드는 시장에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을 또 참여할 수 있느냐. 네. 이것도 이제 순환이 돼야 참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상 유지를 하시겠죠. 그런데 집값의 하락이라는 거는 전체 시장의 100개 중에 10채도 안 되는 물건이 팔렸을 때 그 가격의 변동을 가지고 집값이 떨어졌다 올랐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최근에 과열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거래량, 아파트의 회전율 같은 경우는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좀 회전이 된다고 해서 8% 정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시장은 전체를 대변할 만큼의 시장의 물건이 빈번히 거래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비싸게 팔리는 집이 있으니까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시장이고 하락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대부분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이 상황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정되는 가격에 의해서 그런 거래가 빈번해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책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이 정책의 방향성이라든가 이 상황이 장기간 유지될 것이다라는 네. 의지가 보여지는 후속 대책들 아직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런 정책들이 발표가 된다면 하락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아마 기자회견 보셨을 텐데 남아있는 이제 정책들이 많이 남아있다. 집을 잡을 수 있는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이제 예상을 하고 감안을 했을 때 그럼 임기로 한번 볼게요. 대통령 임기 동안에 하락 추세로 갈지 뭐 잠깐 조정을 하다가도 상승 추세로 다시 갈지 그거에 대한 이제 임기로 아마 기간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5년 5년 동안 정책은 이제 계속 나온다는 전제, 지금의 기조라는 전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또 어제 공언을 하셨으니까 더 많이 남아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깔았을 때 한번 여쭤볼게요. 상승이다? 어렵죠. 왜 정책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그것도 해주세요. 정책이 나오면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 정책이 나올지는 잘 몰라요.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기 동안에 서울 집값 오른다 내린다 들어주세요. 하나, 둘, 두구두구두구. 셋. 저는 이것도 갈리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평가사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전 정부죠. 어떻게 보면 부동산 대책을 28번이나 발표를 했지만 네. 과열을 잡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을 그렇습니다. 겪었잖아요. 그때 두려워했던 거는 경제의 경착륙,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꺼지는 거에 대한 네. 두려움 이런 것들과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이런 걸 겪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거는 심리가 꺼지지 않으면 네. 굉장히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이 심리를 꺼트리는 걸 안 하면서 가격을 좀 완만히 조정할 수 있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핀셋
규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그로 인한 어떤 패착을 이미 현 정부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대책의 발표도 사실은 굉장히 시장에서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발표를 했고 앞으로 더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결과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조치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가계대출에 대한 부채 부분은 뭐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도 반드시 이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은행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조치, 네. 간접적인 규제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세제 부분에 대해서도 네. 어느 정도 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이런 어떤 정책의 일관성과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공급 부족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공급은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사람들이 원하는 곳의 공급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희소하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지 않는 한 그 지역은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이제 상승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공급이라는 거는 결국 수요의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네. 내가 한 사람이 10채를 원하는 시장과 10사람이 한 채도 원하지 않는 시장에서 공급은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을 갖기를 원하는 이유가 내가 정말 나 하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갖겠다라는 마음보다 자산의 성장을 이루는 방법, 네. 내가 근로소득이나 어떤 노동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부의 축적을 이루는 방법이 유일한 길이 집을 사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고 그걸 한 채만 갖는 것보다 두 채, 세 채를 갖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자극된 시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영끌이 일어났던 이유가 영끌 현상이라는 거는 결국 현재의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수요가 미래의 수요죠. 네. 일정 부분 자산의 축적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적정 수준의 대출을 활용해서 시장에 들어와 줘야 되는 다음에 내 집을 사줘야 되는 이 수요가 한꺼번에 들어온 시장이에요. 왜? 앞으로 난 다시는 집을 못 살 거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수요가 이미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잠재적인 공급자의 입장으로 바뀌어 있는 네.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정책에 대한 일관성 그리고 이제 공급에 대한 시그널. 그럼 이제 그럼 물리적인 공급을 더 해줄 것이다라는 네.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근데 공급은 체계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어느 순간 내가 어디에 막 얼마를 공급하겠다 이건 안 되거든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지금 전에 발표했던 것. 전전 정부가 발표했고 네. 그 다음 정부가 이어서 하고 있었던 신도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이미 계획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속도를 좀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이제 곧 들어온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몇 년 후에 집을 사더라도 지금 집값보다는 조금 더 안정된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게 어떤 공급에 대한 부분을 네.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걸 아마 발표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거는 재개발은 좀 차치하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민간 영역의 개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결국 어떤 개인들의 니즈와 개인들의 이익이 맞아 떨어져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리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개인의 이익으로 기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사업이 아무리 혜택을 준다고 해서 빨리 신속하게 공급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한 것도 당장 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 유휴부지라든가 아니면 네.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그 부분에 뭐 어떤 공급 물량을 늘리는 형태 이런 식의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시그널을 주면서 좀 시장의 심리를 진정시키는 상황 네. 이렇게 이 견지를 유지한다면 안정적으로 조금 내려가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도 속도도 조금 심리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고 소장님은 그러면 왜 상승으로 또 하셨을까요? 평가사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대책이 나오면 불안 심리가 잠재우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상승을 했습니다. 왜요? 말씀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수급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수급은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절대 공급, 입주 물량이 있고요. 네. 상대 공급, 집주인이 매물로 내놓는 공급이 있는데 절대 공급은 뭐 사실 지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내년부터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네. 5년 정도가 이제 보릿고개고요. 역설적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뭐 재개발 구역도 393개 해제하고 그 후유증이 저는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지금 당장에 어떤
공급 대책, 네. 유유부지를 해가지고 서울이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 37,000호 정도 1년에 공급이 됐는데 내년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2만 호도 나오기 힘들 것 같거든요. 네. 양질의 아파트들이. 네. 그렇게 본다면 유효부지를 가지고 매년 10,000호, 2만 호 정도를 임기 내에 계속 공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수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인구 이동, 네. 출산율에 따른 절대 수요가 있고 네. 또 사고 싶어. 불안한 마음, 매수 심리에 따른 상대적인 수요가 있는데 이 흐름 자체는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인구들, 네. 뭐 출산율은 줄어들지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구 유입에 지방에서 발생하는 인구 자본 유입까지도 지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네. 인구와 자본이 들어오는 걸 당장에 어떤 해결책이 없다면 이제 심리로 가야 되잖아요.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고 네. 사려는 분들이 이제 기다리면 집값 안정될 거야.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사실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매물을 나오게 하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번 트라이를 하긴 했는데 종부세를 올리고 네. 그때 실패했던 게 이제 밸런스를 못 맞췄잖아요. 양도세를 사실 좀 내려줘서 출구를 만들어주면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네. 둘 다 중과세를 하다 보니까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진짜 집값 잡고 싶으면 매물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물이 안 나오고는 백악의 무효입니다. 그러면 매물 나오게 하려면 물론 미국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가지고 공포 심리가 작용해서 집값이 매물이 내놓을 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종부세는 살짝 올려주고 양도세를 좀 내려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물이 나오는데 그런 정책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세금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여러 가지 네. 경로를 통해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결국 유효부지나 공공을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은 민간 영역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고 공공이 주도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어디서 많이 들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공공이 주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똑같은 패턴 아닌가. 거기서 획기적인 다른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패턴 자체를 바꿔서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뭐 공공이 주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고요. 재건축 재개발도 파격적으로 지원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고 뭐든지 우리 다 할게. 네. 뭐 유유부지, 뭐 또 사기 신도시는 이제 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지금 태릉부지 뭐 하고 있지? 문재인 정부도 한다고 했는데 스리풀 그린벨트 풀었는데 뭐 했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광명 시흥 신도시도 있는데 그런 걸 다 묶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2단계까지 왔고 분양 물량 A1블럭은 언제 분양을 하고 이런 구체적인 청사진을 좀 제시해 준다면 수요자들이 훨씬 더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불안 심리가 네. 문제인데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공공이 주도해서 유유부지에 저는 임대 아파트 짓는 부분은 우리 시장의 수요자들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원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공급에 대한 속도도 있으시를 줘야 그리고 된다. 뭐 전세 네. 대출 지금 규제한다라고 하는데 네. 전세 대출 규제하고 가계 대출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불안 심리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